안녕하세요. TQQQ 연구소입니다. 2022년 비트코인이 78% 폭락했어요. 같은 해 TQQQ 79% 폭락, 1%포인트 차이인 겁니다. 비트코인 넣으면 분산 투자되지 않나요? 이 말 믿고 TQQQ랑 비트코인 같이 담았던 분들 계좌가 정확히 같은 속도로 녹아내린 거예요. 분산의 분자도 없었습니다. 근데요, 불과 3년 전만 해도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어요. 비트코인과 나스닥의 상관계수가 마이너스 0.037. 반올림하면 0이에요. 완전한 남남이었습니다. 대체 뭐가 이 두 자산을 한 몸처럼 묶었고 뭐가 다시 갈라놓았고 그리고 주말 비트코인 가격이 월요일 나스닥을 예측하는 수정구슬이 될 수 있는 건지 학술 논문과 데이터로 파헤치겠습니다. 남남이던 시절부터 시작할게요. 2019년 나스닥이 35% 올랐고 비트코인은 3,000달러에서 12,000달러로 300% 넘게 뛰었어요. 방향은 같았는데 속도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30일 평균 상관계수 마이너스 0.037. 서로 존재 자체를 모르는 수준이었어요. 이유요? 간단합니다. 비트코인 사는 사람과 나스닥 사는 사람이 완전히 다른 부류였던 거예요. 비트코인 시장의 주역은 개인 투자자, 암호화폐 커뮤니티, 초기 채택자들이었습니다. 거래소도 바이낸스, 비트맥스 같은 암호화폐 전문 플랫폼이 지배했어요. 월가 기관 투자자들, 비트코인을 투자 대상으로 보지도 않았습니다. 자, 이 발언 좀 들어보세요. 2017년 JP모건 CEO 제이미 다이먼, 비트코인을 사기라고 불렀어요. 블랙록 CEO 레리 핑크는 더 심했습니다. 비트코인이 돈 세탁 지표래요. 같은 돈이 두 시장을 오가지 않았으니 같이 움직일 이유가 없었던 겁니다. 비트코인은 나스닥이 아니라 자기만의 사이클로 움직였어요. 4년마다 찾아오는 반감기, 채굴 보상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프로토콜에 의해 가격이 결정됐습니다. 나스닥의 어닝 시즌이나 금리 전망과는 아무 관련 없는 세계였어요. 이 시절에 비트코인을 포트폴리오에 넣었다면 교과서적인 분산 투자였습니다. 나스닥이 빠져도 비트코인은 자기 갈 길 갔으니까요. 디지털 금이라는 별명에 가장 가까웠던 시기입니다. 근데요, 이 평행우주가 충돌하는 사건이 터져요. 2020년 3월 12일, 암호화폐 역사에서 블랙 서즈데이로 기록된 날입니다.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덮치면서 모든 자산이 동시에 팔렸어요. 주식, 채권, 금, 비트코인, 구분 없이 전부, 오직 현금만이 안전자산이었습니다. 비트코인의 폭락은 소름 끼칠 정도였어요. 24시간 만에 8,000달러에서 3,800달러로 추락. 이게 얼마냐면요, 절반 넘게 증발한 거예요. 같은 시기 다우존스 산업평균은 34% 빠졌고 나스닥도 급락했습니다. 비트코인 시장의 구조 자체가 무너진 거예요. 비트맥스 한 거래소에서만 7억 달러의 레버리지 포지션이 강제 청산됐습니다. 전체 암호화폐 시장에서는 10억 달러 이상의 롱 포지션이 하루 만에 사라졌어요. 여기서 소름 돋는 장면이 나옵니다. 한때 비트맥스 오더북에 남은 매수 호가가 총 2천만 달러뿐이었는데 청산 대기 중인 롱 포지션은 2억 달러가 넘었어요. 산술적으로 비트코인 가격이 0까지 떨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비트맥스가 시스템 유지 보수를 명목으로 거래를 중단하면서 간신히 최악을 면한 거예요. 이날이 왜 중요하냐면요, 비트코인은 위기 때 안전자산이다라는 신화가 산산조각 났기 때문이에요. 유동성 위기가 터지면 상관계수 따위는 무의미해집니다. 모든 자산의 상관계수가 1로 수렴해요. 전부 다 같이 빠지는 거예요. 비트코인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자,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이 폭락 이후에 벌어진 일이 모든 것을 영구적으로 바꿔놓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인쇄기를 돌린 거예요. 이게 얼마냐면요, 4조 달러가 넘는 유동성이 시장에 풀렸습니다. 금리는 제로. 그 돈이 어디로 갔겠어요? 나스닥으로, 그리고 비트코인으로. 같은 돈이 같은 시기에 같은 위험 선호 논리로 흘러들어간 겁니다. 2020년 하반기부터 비트코인과 나스닥의 상관계수가 0.4를 넘기 시작해요. 제로에서 0.4로. 처음으로 의미 있는 양의 상관관계가 형성된 거예요. 우연이 아닙니다. 구조적 변화가 시작된 겁니다. 그리고 이 구조적 변화의 핵심에 한 남자가 있어요. 마이클 세일러. 마이크로스트래티지라는 비즈니스 인텔리전스 소프트웨어 회사의 CEO. 2020년 8월 11일 이 사람이 뭘 했냐면요, 회사 금고에 있던 현금 2억 5천만 달러를 통째로 비트코인으로 바꿔버립니다. 상장 기업이 비트코인을 자사자산으로 보유한 최초의 사례였어요. 세일러의 논리는 단순했습니다. 현금을 들고 있으면 연준의 화폐 발행으로 가치가 녹는다. 비트코인은 총 발행량이 2,100만 개로 고정돼 있으니 인플레이션 해지다. 근데요, 2억 5천만 달러에서 멈추지 않은 거예요. 회사채를 발행해서 비트코인을 더 샀어요. 전환사채를 발행해서 더 샀습니다. 주식을 추가 발행해서 더 샀어요. 빌릴 수 있는 건 전부 빌려서 비트코인을 쓸어 담은 거예요. 20일 플랜이라는 이름 아래 총 420억 달러를 조달해서 비트코인을 매입하겠다는 계획까지 세웁니다. 어이가 없죠? 결과적으로 마이크로스트래티지는 67만 BTC 이상을 보유한 세계 최대의 기업 비트코인 보유자가 돼요. 이 회사의 주가와 비트코인 가격의 상관계수가 0.897,
사실상 비트코인 ETF나 다름없는 주식이 된 겁니다. 자, 숫자 하나 보세요. 2024년 마이크로스트래티지 주가가 약 358% 올랐습니다. 같은 해 비트코인은 123% 올랐어요. 마이크로스트래티지가 비트코인보다 3배 더 오른 거예요. 왜? 레버리지입니다. 이 회사는 빚으로 비트코인을 사고 있으니까 비트코인이 오르면 주가가 더 많이 오르는 구조인 거예요. 레버리지 비트코인 주식입니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2024년 12월 23일 결정적인 사건이 터집니다. 마이크로스트래티지가 나스닥 100 지수에 편입된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인지 정확히 짚겠습니다. QQQ를 사면 인덱스 비중에 따라 자동으로 마이크로스트래티지를 사게 돼요. 마이크로스트래티지를 사면 사실상 비트코인을 사는 겁니다. TQQQ를 사면 그 비트코인 익스포저가 3배가 되고요. TQQQ 투자자가 알든 모르든 포트폴리오에 비트코인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나스닥의 DNA에 비트코인이 물리적으로 심어진 거예요. 마이크로스트래티지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2021년 2월 테슬라가 15억 달러어치 비트코인을 매입했어요. 스퀘어, 현재 블로크도 비트코인을 자산으로 보유했고요. 자, 그리고 최종 결정타가 옵니다. 24년 1월 10일 SEC가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해요. 블랙록의 iShares Bitcoin Trust, 티커 IBIT, 피델리티의 Wise Origin Bitcoin Fund, 11개의 비트코인 현물 ETF가 동시에 상장된 겁니다. 레리 핑크, 비트코인이 돈 세탁 지표라고 했던 바로 그 사람이 세계 최대 비트코인 ETF를 운영하게 된 거예요. 이 반전 좀 보세요. 숫자로 보겠습니다. 2004년 금 ETF, GLD가 100억 달러 운용 자산에 도달하는데 2년 이상이 걸렸어요. 비트코인 ETF는요, 7주 만에 같은 100억 달러를 끌어당겼습니다. 2025년 8월, 블랙록의 아이바이트 하나만 운용 자산 500억 달러를 돌파했어요. 연말에는 1000억 달러에 육박. 전체 비트코인 현물 ETF 운용 자산이 875억 달러까지 불어났습니다. 비트코인 전체 시가총액의 약 6%를 월가가 쥐고 있는 거예요. 블랙록의 운용 자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11조 달러예요. 핑크가 비트코인을 인정한 순간 연기금, 국부펀드, 퇴직연금이 비트코인에 접근할 수 있는 문이 활짝 열린 거예요. 2025년 8월에는 대통령 행정명령으로 미국 퇴직연금 시장, 이게 얼마냐면요, 규모가 9조에서 12조 달러인데 이 자금이 비트코인 ETF에 투자할 수 있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상관계수가 어떻게 변했겠어요? 2024년 중반 비트코인과 나스닥 100의 90일 롤링 상관계수가 0.87에 도달합니다. 2019년에 마이너스 0.037이었던 게 5년 만에 0.87, 상관계수가 0.9포인트 가까이 변한 거예요. 투자 역사에서 서로 다른 자산 클래스가 이 정도 속도로 동조화된 사례는 극히 드뭅니다. 이유요? 같은 투자자가 같은 논리로 같은 돈을 운용하니까요. 기관 투자자가 위험자산 ON 모드가 되면 나스닥을 사면서 비트코인 ETF도 사요. 위험자산 OFF가 되면 둘 다 팝니다. 같은 손이 두 자산을 동시에 사고 파니까 당연히 같이 움직이는 겁니다. 근데요, 이 동조화의 절정에서 가장 충격적인 균열이 터져요. 2025년 10월 10일 암호화폐 역사에서 10.10으로 불리는 날, 비트코인이 12만 6천 달러로 사상 최고가를 찍고 있었어요. AI 낙관론, 금리 인하 기대, ETF 자금 유입의 삼박자.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산 제품에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해버립니다. 비트코인 시장이 무너졌어요. 문자 그대로. 24시간 동안 벌어진 일을 말씀드릴게요. 191억 달러 이상의 레버리지 포지션이 강제 청산됐고 초기 40분 만에 가장 큰 폭락이 집중됐습니다. 이게 얼마냐면요, 160만 명의 트레이더가 계좌를 날린 겁니다. 비트코인은 12만 2천 달러에서 10만 5천 달러까지 급락했고 이더리움은 15에서 20%, 알트코인은 25에서 30% 증발했어요. 전체 암호화폐 시가총액이 하루 만에 3,500억 달러 줄었습니다. 근데 같은 날 나스닥은요, 거의 꿈쩍도 안 한 거예요. 같은 뉴스에 비트코인은 14% 폭락하고 나스닥은 미미한 조정에 그쳤어요. 이게 그레이트 디커플링, 대분리의 시작이었습니다. 답은 레버리지 구조에 있어요. 2025년 10월 시점에서 암호화폐 거래의 약 70%가 레버리지 파생 상품이었습니다. 무기한 선물, 마진 거래. 비트코인이 최고가를 찍는 동안 투기적 롱 포지션이 역사적 수준으로 쌓여 있었어요. 100배 레버리지가 일상인 시장이에요. 이런 상태에서 악재가 터지면 연쇄 청산이 일어납니다. 한 사람이 청산당하면 그 매도 물량이 가격을 밀고, 가격이 밀리면 다음 사람이 청산당하고 또 다음 사람이, 이 도미노가 40분 만에 192억 달러를 삼킨 거예요. 나스닥에는 이런 구조가 없습니다. 주식시장에도 마진 거래가 있지만 100배 레버리지가 보편적인 시장은 아니에요. 같은 뉴스, 다른 구조, 다른 결과. 디커플링은 더 심해졌어요. 2025년 12월 나스닥이 신고가를 찍는 동안 비트코인은 최고가 대비 30% 빠진 9만 달러 근처에서 헤맸습니다. 상관계수가 마이너스 0.24까지 떨어진 거예요. 0.87에서 마이너스 0.24로 반년 만에 1.1포인트가 변한 겁니다.
2025년 전체로 보면 더 충격적이에요. S&P 500이 약 18% 오르는 동안 비트코인은 6% 넘게 하락했습니다. 2014년 이후 처음으로 미국 주식과 비트코인이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 해였어요. 비트맥스 공동 창업자 아서 헤이스가 이 현상에 대한 이론을 내놓았습니다. 그의 표현을 빌리면 비트코인은 글로벌 법정화폐 유동성 화재 경보기예요. 헤이스의 논리는 이렇습니다. 주식은 기업의 미래 이익을 할인하는 자산이에요. 어닝이 잘 나오면 금리가 높아도 버팁니다. 비트코인은요, 미래 현금 흐름이 없어요. 순수하게 달러 유동성의 함수인 겁니다. 시장에 달러가 풍부하면 오르고 달러가 부족하면 빠져요. 자, 여기서 TQQQ 투자자에게 실용적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2025년 10월 사이언스 디렉트의 학술 논문 하나가 발표됐어요. 제목을 번역하면 주말 암호화폐 수익률로 월요일 주식시장 수익률을 예측할 수 있는가? 시가총액 기준 상위 20개 암호화폐 전체 시가총액의 약 85%를 대상으로 S&P 500 나스닥, 러셀 2000 S&P 섹터 지수 전체에 대해 베이지안 프레임워크와 칼만 필터로 분석한 연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주말에 비트코인이 빠지면 월요일에 나스닥도 빠집니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으로. 근데 여기서 소름 돋는 게 뭐냐면요. 비대칭이에요. 주말에 비트코인이 오르면 월요일 나스닥은 아무 상관없습니다. 예측력 제로. 왜 이런 비대칭이 존재할까요? 비트코인은 24시간 365일 거래됩니다. 나스닥은 평일 장중에만 열려요. 주말에 지정학 뉴스가 터지거나 거시경제 불안이 커지면 주식시장은 닫혀있지만 비트코인 시장은 열려있어요. 투자자들이 공포를 표현할 수 있는 유일한 거래 가능 자산이 비트코인인 겁니다. 그래서 주말 비트코인은 일종의 공포 선행지표 역할을 해요. 주말에 비트코인이 크게 빠졌다는 건 거기에 반영된 불안 심리가 월요일 주식시장 개장과 함께 나스닥으로 전이된다는 뜻입니다. 실전적 의미를 정리할게요. 일요일 밤 비트코인 가격을 확인하세요. 주말에 5% 이상 빠져 있다면 월요일 나스닥이 하락 출발할 확률이 통계적으로 높습니다. 매번 맞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베이지안 분석으로 검증된 확률적 우위가 존재합니다. TQQQ 투자자에게 이건 매도하라는 신호가 아닙니다. 월요일 장중에 변동성이 커질 수 있으니 대비하라는 경보예요. 비트코인이 24시간 열려있다는 특성이 주식 투자자에게 48시간 일찍 경고를 보내주는 셈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월가 안의 이야기였어요. 근데 비트코인이 금융시장을 넘어서 국가 간 무기가 되는 사건이 터집니다. 2026년 3월. 이란 혁명 수비대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유조선의 통행료를 부과하기 시작해요. 배럴당 1달러. 결제 수단이 뭐였겠습니까? 비트코인과 USDT. 전 세계 원유의 20%가 통과하는 해협에서 국가가 비트코인을 공식 결제 수단으로 요구한 최초의 사례예요. 왜 비트코인이었을까요? 이란은 미국 제재로 국제 달러 결제 시스템 스위프트에서 완전히 차단돼 있어요. 달러로 받을 수 없습니다. 은행 송금 중간에 동결돼요. 비트코인은 송금 시작부터 완료까지 누구도 중간에서 동결하거나 압수할 수 없습니다. 몇 초 만에 결제가 끝나도록 설계된 거예요. 이란은 2026년 3월 30일에서 31일 사이에 이걸 아예 법으로 만들어버려요. 호르무즈 해협 관리 계획. 비트코인만 받은 게 아닙니다. 중국 위안화, 스테이블 코인까지 전부. 사실 혁명 수비대는 이전부터 석유 판매, 무기 조달, 대리 세력 자금 지원을 스테이블 코인으로 돌리고 있었어요. 새삼스러운 게 아니라 양성화한 겁니다. 이게 얼마 규모냐면요. 하루 2,100만 배럴이 통과하고 배럴당 1달러면 하루 2,100만 달러. 연간 76억 달러의 암호화폐 유입이 가능한 규모입니다. 파이낸셜 타임스가 이 뉴스를 보도한 직후 비트코인이 몇 분 만에 5% 급등해서 72,700달러를 터치했어요. 이 사건이 비트코인의 정체성에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비트코인은 나스닥과 함께 움직이는 위험자산인가? 아니면 국가 간 제재를 넘어서는 지정학적 도구인가? 0.87까지 올라갔던 나스닥과의 상관계수는 비트코인이 월가의 위험자산이었을 때의 숫자예요. 하지만 국가가 비트코인을 결제 수단으로 사용하고 텍사스주가 2025년 11월에 비트코인 ETF에 500만 달러를 투자하며 미국 최초의 주 비트코인 준비금을 만들고 뉴햄프셔와 애리조나도 유사한 법안을 통과시키는 세계에서는 비트코인의 수요 동인이 나스닥과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나스닥의 수요 동인은 기업 이익과 금리 전망이에요. 비트코인의 새로운 수요 동인은 제재 회피, 국가 준비금, 인플레이션 해지, 수요 동인이 다르면 가격도 다르게 움직이겠죠. 하지만 여기서 다시 한번 경고를 해야 해요. 이 재분류가 진행된다 해도 유동성 위기가 터지면 비트코인과 나스닥은 똑같이 빠질 수 있습니다. 2020년 3월을 잊으면 안 돼요. 금도 빠졌고 비트코인도 빠졌고 나스닥도 빠졌습니다. 현금 외의 모든 것이 팔리는 순간에는 자산의 정체성 따위는 소용없어요. 자, 이제 이 모든 데이터를 종합해서 핵심 질문에 답하겠습니다. TQQQ 포트폴리오에 비트코인을 추가하면 분산 효과가 있는가?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분산이 가장 필요한 순간에 분산 효과가 사라집니다. 2022년 숫자를 다시 보겠습니다. 연준이 금리를 올리기 시작하면서 역사적인 베어 마켓이 왔어요. TQQQ는 79% 하락, 비트코인은 69,000달러에서 15,500달러로 78% 하락, 포트폴리오를 반반 담았어도 평균 78.5% 하락이었을 겁니다. 테라루나가 5월에 터지면서 400억 달러가 사라졌고 FTX가 11월에 터지면서 80억 달러의 고객 자금이 증발했어요. 같은 시기 나스닥 100도 33% 빠졌습니다. TQQQ는 3배 레버리지니까 79%, 비트코인과 TQQQ의 낙폭이 1%포인트 차이. 분산의 분자도 없었던 거예요. 이걸 금융학에서 위기 상관 혹은 꼬리 의존성이라고 불러요. 평상시에는 상관계수가 낮거나 0이라서 분산이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꼬리 위험이 현실화되는 순간, 즉 진짜 폭락이 오는 순간 상관계수가 1로 수렴하는 겁니다. 분산이 가장 필요한 바로 그 순간에 분산이 사라져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냐면요. 위기 때 마진콜이 오면 투자자는 가장 유동성이 높은 자산부터 팔아요. 비트코인은 24시간 거래되니까 새벽에 마진콜이 오면 주식시장이 열리기 전에 비트코인을 먼저 팝니다. 그리고 장이 열리면 주식을 팔아요. 결과적으로 둘 다 빠지는 거예요. 장기 평균 상관계수를 보면 착각할 수 있어요. 포트폴리오즈 랩 분석에서 TQQQ와 GBTC의 상관계수는 0.25, 바이토와는 0.42로 나옵니다. 이 숫자만 보면 분산 효과가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요, 이건 평상시의 낮은 상관과 위기 때의 높은 상관이 섞인 평균인 거예요. 보험에 비유하겠습니다. 사고가 났을 때 보상받으려고 보험을 드는 건데 사고가 나면 약관이 자동 해지되는 보험이 있다면 그게 보험입니까? 비트코인의 분산 효과가 정확히 그겁니다. 필요한 순간에 사라져요. 핵심은 이겁니다. 비트코인은 TQQQ의 분산 수단이 아니라 같은 범주의 자산이에요. 둘 다 위험 선호 자산입니다. TQQQ에 비트코인을 더하는 건 분산이 아니라 집중이에요. 같은 바구니에 더 많은 달걀을 담는 겁니다. 비트코인과 나스닥의 관계는 유동성, 규제, 지정학에 따라 끊임없이 변합니다. 하지만 변하지 않는 한 가지가 있어요. 위기가 터지면 둘 다 빠진다. 2020년 3월, 2022년, 2025년 10월. 매번 같았습니다. 평상시에 아무리 상관관계가 낮아도 시장이 패닉에 빠지는 순간 모든 위험자산의 상관계수는 1로 수렴해요. 이걸 이해하는 투자자와 이해하지 못하는 투자자 사이에는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이해하는 투자자는 비트코인을 분산이 아니라 추가 베팅으로 인식해요. 나스닥에 강세를 걸 때 공격력을 높이는 수단으로 쓰되 하락 방어 역할은 기대하지 않습니다. 이해하지 못하는 투자자는 비트코인을 담고 분산됐으니 안심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2022년 같은 해가 오면 왜 다 같이 빠지는 거냐고 당황하는 겁니다.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요일 밤 비트코인이 보내는 신호를 읽을 수 있다면 월요일 아침에 한 발 앞서 있을 수 있어요. 다음 편에도 흥미로운 이야기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놓치기 싫으면 구독 눌러두세요.